인생에 사이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저는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였습니다. 서운하거나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기도 잘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봤는데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할 만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억울해질 만한 그런 선택들을 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 속마음은 하기 싫거나 별로일 때도 있지만 상황에 밀려 또는 괜한 싸움 나기 싫어서 그냥 할 때가 많았거든요. 마음으로는 내켜하지 않으면서도요. 결혼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회사 언니의 소개로 만난 저희 남편.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결혼할 때 분명 남편은 따로 신혼집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거든요. 대출이 좀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집까지 마련해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성실하고 능력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나선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창업을 할 거래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 사시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그걸 보탠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냐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게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제가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싫다는 내색 잘 못하는 성격인 걸 남편도 알다 보니 이제야 말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거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길길이 날뛰고 파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으면서도 어영부영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님은 시집살이 그런 건 다 옛말 아니냐며 자기는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누가 시켜도 시집살이는 못 시킨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보고 시어머니 구박이나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웬걸요. 막상 결혼해보니 은근한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입도 까다로우시고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유동적이었거든요. 강의 있을 때만 나가는 거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싶어도 밥상을 늘 차려야 했는데 고기는 한우랑 오리고기만 드시고 야채 사오면 유기농 맞느냐고 따지세요. 과일도 백화점 게 맛있으니 백화점 식품관 거 사오라고 하시고요.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꽤 크신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래는 어머님 사셨던 집도 어머님이 버시는 돈은 없고 쓰는 돈이 많다 보니 팔고 전세로 바꾸신 거라더군요. 물론 그 전세금은 결국 남편 창업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지만요. 남편이 창업한 가게는 잘 됐냐고요? 아니요. 초반에는 좀 잘 되는 듯 싶었는데 한창 유행하던 창업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유행이 지나고 나니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저럴 거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니지 뭐하러 창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을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돈은 벌지만 생활비가 꽤 빠듯했습니다. 기본 생활비에 공과금, 대출 갚고 어머님 용돈까지. 게다가 갈수록 남편 가게는 팔이 날려서 수입도 줄어들고 참 힘들었죠. 하지만 돈이 쪼들려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잘 살지 않고 평범한 것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친구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라며 자기만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투정을 잘 부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잘 하시는 소리가 어머님 친구분들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직업이 좋거나 혹은 친정이 부자라네요. 아휴, 좋겠다. 걔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 부족할까봐 지갑 마를 틈도 없이 용돈 넣어주고 어디 가면 선물 사오고 여행 턱턱 보내주고 며느리들 참 잘 얻었어. 저는 그런 말씀을 제 옆에서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집들은 며느리만 잘난 게 아니라 아들도 잘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머님 친구분들은 아들들이 대기업 다니고 변호사에 회계사에 다 짱짱합니다. 아들들이 직업도 좋고 시댁도 잘 사니까 당연히 며느리들도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본인은 집 한 채 없어서 둘째 아들 집 얹혀 사시면서 정작 결혼할 때 저한테 옷 하나 해주신 적 없으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어머님이 좋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같이 사나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집은 아들들이 잘났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비교질에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아서 듣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 자격지심이랍니다. 자격지심 느끼라고 옆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누군데요. 제 상황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구박합니다. 게다가 늘 돈에는 쪼들리고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벌어서 모았으면 더 잘 모았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결정적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뒤집어 엎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죠. 그렇게 햇수로 결혼한 지 3년이 될 때였습니다. 솔로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많이 든 노총각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당연히 기쁘셨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어머님을 기쁘게 한 건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던 예비 형님네 친정이 잘 산다는 겁니다. 예비 형님 아버지가 주유소 2개에 상가까지 갖고 계신다네요. 그렇게 부자 며느리를 노래 부르던 우리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셨죠. 나이든 아들 치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형님 친정이 잘 산다고 하니까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인사 왔을 때 어머님은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손도 막 쓸고 고맙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좀 도도하고 새침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예 하며 손을 쓱 빼더라고요. 좋아 죽는 건 저희 어머님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과 하나를 집어먹으면 저한테 막 그러세요. 아유, 사과 좋아하나 보네. 얘 둘째야, 사과 좀 더 깎아와. 아니에요. 여기 많은데요 뭐. 많이 먹어. 너무 야이었어. 많이 먹음 살찌죠. 아유, 이렇게 말라서 찔 살이 어딨어.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 맞아.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고 똑 부러지는 여자를 만났을꼬, 우리 문석이가. 어머님의 호들갑 속에서도 형님은 별 대꾸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치를 챘는지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고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성화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작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간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여서 예비 형님이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친정이 부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정도만 집에 오시고 그 외에는 거의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렇게 형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세련됐다며 확실히 고급품을 많이 써봤어서 그런지 센스가 있다고, 머릿결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다고도 그러고요. 며느리 칭찬하는 어머님 좋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칭찬이 아니라 아부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 친정이 부자라고 해서 어머님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같이 살면서 식사 차려드리고 수발 들어드리는 건 전데 저는 무슨 당연히 부려도 되는 무술이고 형님은 이웃나라 공주님처럼 대하셨으니까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자는 아니셔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사랑받으면서 큰 건데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참 하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가게는 어거지로 근근히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도 많아서 대출도 많이 끌어다 썼죠. 그러다가 좀 무리해서 새로운 설비를 넣었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 많이 휘청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국 지금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대출 때문에 결국 집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게요. 남편은 결국 가게 정리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지금 아파트 살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면서 아빠가 사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말에 아빠가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의 통장에는 엄청 큰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로또 됐어? 그 말에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할아버지는 잘 못 보고 컸어요. 할아버지와 아빠는 왕래도 없이 지내셨거든요. 결혼 문제로 아빠랑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사시다가 저 결혼할 때쯤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많이 위독하시다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아빠가 할아버지께 용서 구하고 두 분은 화해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와 엄마 두 분 다 내내 병원에 가서 찾아뵈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 많은 돈을 주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빠 하시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시골에 들고 있는 땅이 꽤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주시면서 다 팔라고 하셨대요. 거기 부동산 호재가 있다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말대로 땅을 내놨고 좋은 값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든 돈은 그 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현금 말고 지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평생 고생 많이 하며 사셨는데 뒤늦게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 참 기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저희 아파트를 직접 사서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아빠 명의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집을 팔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장인어른 집이니까 곧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세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굳이 어머님에게 따로 얘기는 안 드렸고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 어머님 자체도 자기한테 돈 얘기 그런 거 일절하지 말라고 귀찮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아빠 명의가 되었어요. 집을 팔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제사 음식을 전날 다 준비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 당일 늦게 와서야 절 올리고 상 차린 거 좀 치우고 앉아있다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고 아예 안 오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왜 저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가뜩이나 제사 준비도 저 혼자 하는데 이제는 아예 오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에게 사정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가져다 준다고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물론 됐다고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지 않는 아들 내외에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셨냐고요. 명절 안 오는 대신 어머님 여행 가는 돈을 형님이 보태주기로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나트랑으로 여행 가신다고 하셨고 그 돈을 형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안 와도 된다고 하신 거였죠. 하지만 형님도 웃긴 게 말은 본인이 다 내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따로 저희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반반 하자고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어머님께 생색은 다 내놓고 왜 반반을 하자고 하나요? 돈도 많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남편은 엄마 여행 가는데 형네에서만 다 내는 게 말이냐고 우리도 좀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부터 사는 것도 확연히 다르니까 잘 사는 아주버님 내서 좀 내도 되건만 저희 남편 그럴 때만 효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형님네가 6, 저희가 4 정도로 하기로 하고 돈 보탰습니다. 생색은 형님이 다 냈는데 결국 저희도 돈을 낸 거죠. 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명절 음식 준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한테 형님 칭찬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했어요.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낸다고요. 하지만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남편이나 참 하나같이 얄밉고 나를 무슨 일개 무수리로 여기는구나 싶어서 갈수록 화가 쌓일 무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행에서 다녀오신 어머님은 형님에게 선물을 사왔으니 꼭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건 관광지 선물샵에서 파는 비누였어요. 왜 여러 개들이 모아서 한 묶음으로 파는 안에 코코넛 들어있는 작은 비누요. 그나마도 저 주려고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관광지 판매샵 가서 안 사긴 뭐하니까 그냥 하나 사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와봤자 결국 화장실에 놓고 다 같이 쓰는 건데 이걸 제 선물이라고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 하는 소리가 향이 좋텐다. 씻고 나도 부드럽고 개수도 많지? 아, 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선물 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니? 고맙다고도 안 하니? 저는 기가 막혔지만 대강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선 어머님은 신난 얼굴로 상자 하나를 꺼내서 형님께 내밀더라고요. 자, 첫째야, 너는 이거. 그 상자 밖에는 명품 로고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심드렁하게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명품 브랜드 스카프가 있었어요. 어떠니? 괜찮니? 저 스카프 잘 안 하는데. 왜? 날씨 싸늘한데 목에 두르고 다녀봐. 이거 봐봐. 명품 브랜드잖아.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디 한번 해봐. 다음에 올 때 할게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한번 해보라며 아니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고 계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치더라고요. 여행 비용도 비슷하게 내드렸는데 형님은 명품 브랜드 스카프고 저는 현지에서 파는 5개들이 비누. 어머님은 형님에게 큰맘 먹고 샀다며 해보라는데 정작 형님은 시큰둥해서 다음에 해본다고 그러고 있고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말상대해드린 저한테는 이까지 비누 하나 던져주고
잘 오지도 않고 딱 봐도 어머님 무시하는 게 보이는 형님한테는 오히려 설설 기고,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더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그랬죠. 어머님, 이왕 사오실 거면 똑같이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비누 주고 형님은 스카프인가요? 좀 너무하시네요. 제 말에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그전까진 뭘 해도 그냥 암소리 안 하고 알겠다고 했던 제가 기분 나쁘다며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더 기분 상해하며 한다는 소리가 너 비누 많이 쓰잖아. 그럼 형님은 비누 안 써요? 각자 필요한 거 하는 거지. 나 여태까지 너랑 지내면서 스카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주시면 하죠. 안 하겠어요?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2개나 사니? 그럼 형님은 왜 주시는데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얘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어머님 말에 옆에 있던 형님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상자를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귀찮은 얼굴로 자, 동서 가져 그럼. 나는 집에 이런 거 많아. 그럼 됐지? 형님 말에 저는 정말 스카프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스카프 못 가졌다고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뭔데? 어머님이 너무 눈에 띄게 차별하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차별이 아니라 사람한테 맞는 선물을 한 거야. 솔직한 말로 네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명품 선물이 너한테 어울리냐고. 첫째는 워낙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명품이고 좋은 것들이니까 내가 신경 써서 사온 거고, 너는 아니잖아. 옷만 해도 다 동대문이고 보세한이야.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명절 때 음식 다 하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는 거 저예요. 형님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야, 너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마. 나 생색내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뭐 너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에 우리 아들 벌어서 온 돈으로 사는 건데 네가 뭔데 생색이야. 그리고 비누가 어때서? 쓰기 싫음 관둬. 내가 사주고도 욕먹니? 그러면서 비누를 획 낚아채 가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행 갔을 때 쓴 트렁크에 어머님 짐을 도로 다 넣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따라와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가세요. 뭐? 나가?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아니요, 이거 저희 아빠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이 집 저희 아빠한테 판 지 꽤 됐거든요. 못 믿겠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 짐을 복도에 내놨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짐을 그렇게 내놓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죽고 못 사는 첫째 며느리랑 첫째 아들 있는 집에 가면 되죠.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집이 나와? 저만 며느리예요? 진석 씨만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한테만 밀어두고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 눈에도 내가 이 집 무수리로 보이나 보죠? 그리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형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형님 내서 사세요. 지금 시어머니 쫓아내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진석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안 가만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이혼? 하라 그래요. 나도 진작에 어머님하고 김진석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예요. 나가세요 당장. 저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을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을 확 닫으니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보니 형님에게 준 스카프와 제게 준 비누가 덩그러니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또 화가 치밀어서
몽땅 손에 들고 현관문을 확 열고는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갖고 가세요. 저 저딴 거 필요 없거든요. 사람한테 맞는 걸 선물한다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저한테는 저깟 비누 쪼가리 주고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를 주세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라면 비누 쪼가리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며느리 효도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던지 말던지 저는 아랑곳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한 10분 지나니까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 쫓아냈다며? 그래. 너 미쳤어? 너네 엄마가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 주고 나한테는 비누 쪼가리 던져주더라. 선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뭐? 야, 너 명품에 환장했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포인트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이혼이야 진짜.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혼하자. 나 안 그래도 너랑 니네 엄마랑 살면서 이 결혼이 맞는지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닌지 수도 없이 생각했거든. 좋아, 이혼하자.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쫄 줄 알았니? 제발 이혼하자, 응?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결혼 준비할 때 나하고는 상의 없이 네 마음대로 어머님하고 합가하자고 했지. 회사 다니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가게 열어버리고 그래놓고 결혼 후에 집안일이며 어머님 시중까지 다 나한테 들게 했지. 당신 그 잘난 가게는 수입은커녕 빚만 생겨서 결국 집 하나 있는 거 우리 아빠한테 팔았잖아. 거기다가 당신 어머님 끝까지 나 무시하면서 형님하고 비교진이나 해대고. 자,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움찔하더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느냐고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나도 이제 어머님 못 모셔.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럼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바라던 바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네서 며칠 지내시다가 형님이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내내 눈치 주고 잔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안 나가면 이혼한다고 아주버님께 으름장까지 놓을 정도로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쫓아내는 미친년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고 욕하셨고 저는 그것도 싹 녹음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저나 남편, 어머님이 따로 별도 계약 없이 아빠 집에서 임시로 얹혀 사는 거였는데 이제 갈라설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가 이 집 팔 거라고 했으니 우리는 나가줘야 된다고 통보도 했죠. 애초에 주거에 대한 계약이니 뭐니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었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전세나 월세로 저희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가게도 망하고 옮긴 회사도 영 별로인데다 살 집도 없어졌으니 똥줄이 타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거냐니까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사시면 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 마음에 들고 가격도 싼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네에서도 어머님께 계속 나가라고 하고 결국 어머님은 집에서 2시간 거리인 막내 아가씨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결국 남편이 어머님 혼자 사실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다 안 받아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리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다 저에게 했지만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있을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저한테 뭐 어쩌라는 건가요? 어머님 자식들도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엄밀히 자식도 아닌 제가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의 이혼은 잠시 보류 상태로 뒀습니다. 저한테 한 걸로 봐선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지켜지지 않는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욕하시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전화가 오셨어요. 비누져서 미안하다면서 다음엔 너도 좋은 걸로 사주겠다느니 하시는데 참 끝까지 제가 그깟 스카프 하나 못 받아서 이러는 쫌생이 만드시는 건가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죠. 저는 스카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저 저와 형님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셨으면 저도 어머님 쫓아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앞으로 진석 씨와 이혼했으면 했지 어머님은 다시 보고 싶진 않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고 그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을 그렇게 쫓아낸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모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똑같이 결혼했는데 형님은 저렇게 공주 대접하시고 나는 무수리 취급하고 하지만 억울할 때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자꾸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어머님을 쫓아냈고 뻔뻔한 형님네와의 인연을 끊고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도 더는 봐주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니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고 되려 속 시원합니다. 저에게 잘해주셨다면, 아니 최소한 형님하고 공평하게만 대해주셨더라면 저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제가 너무 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지난날의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